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제 곧 미국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과 같은 전통 증권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품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미국을 크립토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을 증권부 조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이번 한 주간 가상자산 관련 컨퍼런스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과 규제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으면서 더욱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나온 주목해볼 만한 발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이 세계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미국 스스로가 유럽이나 아시아보다 늦었다라고 자평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리정 백악관 디지털 자산정책위 부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리더십 부재로 가상자산 관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해외로 나간 미국의 혁신 기업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해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하에 SEC, CFTC, 재무부, 상무부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범기관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 또 지니어스 법안이 결정적인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규제를 명확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고 이는 한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란 겁니다. 이어 미국 상품선불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캐롤라인 팜은 법안이 시행되기 전 규제 당국이 얼마나 선제적인 대응 속도에 나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so far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who have implemented many crypto asset specific regulatory regimes, we need to figure out a way to move forward now and not have to wait up to 4, 5, 6 years later until we have fully implemented a regulatory regime in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be touching upon in the next couple months. So, of course, the first thing that I did was to issue a public consultation on the listing of spot crypto asset products on our futures exchanges. And that was followed up by a joint statement by the SEC and CFTC recognizing that it is permissible today to list spot crypto on both securities exchanges and futures exchanges.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애플이나 엔비디아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명 발표 이후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까지 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겠습니다만 연내 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팜 대행이 언급한 것처럼 이 프로젝트 크립토는 현물 가상화폐를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안으로 10월 28일 또는 29일에 예정된 SEC와 CFTC 공동 성명을 통해서 상장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관이나 청산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 체계도 더 믿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나스닥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주식, 그러니까 토큰화 증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프로젝트 크립토를 기반으로 한 변화인데요. 크라켄의 엑스스탁처럼 토큰화된 주식 그리고 토큰화된 ETF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현재 미국 SEC에 제출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자산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이스트포인트 2025는 해시드와 한경 블루밍비트 그리고 트럼프 일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공동 주최한 컨퍼런스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한국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 관련 계획도 갖고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이 USD1인데요. 이번 달 1일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이 됐죠. 잭 폴크만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립자는 USD1이 이 준비금 증명이 실시간으로 검증 가능한 이른바 은행보다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특히 포인트 제도로 사용자들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게임 산업이나 크리에이터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USD1의 활용도가 더 넓을 것이란 기대도 밝혔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already have deep partnerships with some of the largest exchanges in Korea and develop very rapidly over the coming weeks and months. We also are looking to do partnerships with local Korean stablecoin projects to allow for global liquidity and global exchange between Korean and US counterparties. So we're looking to create pilot partnerships with many of the largest platforms here in Korea to adopt USD1 for payments and paired with Korean stablecoins for creator and gaming payouts. 한편 오늘 이 패널 토론에는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냈는데요. 특히 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소버린 AI처럼 가상자산에서도 주권을 지키는 방패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나아가는 무기가 될 것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올해 안에 제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조연 기자였습니다. 카카오와 라인이 합작해 만든 블록체인 카이아가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슈퍼앱을 연내 출시합니다. 송금과 결제를 비롯해 스테이블 코인 예치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는 새로운 모바일 앱을 내놔 미국이 주도하는 슈퍼앱 경쟁 속에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카카오 클레이튼과 네이버 라인의 핀시아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카이아. 이런 탄생 배경 탓에 네카오 블록체인으로 불렸던 카이아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카이아가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다른 기업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서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프로젝트명 유니파이로 이름 붙은 이 슈퍼앱은 테더를 비롯해 향후 도입될 원화와 엔화, 싱가포르 달러, 태국 바트 등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카이아의 목표는 이른바 크립토 오케스트레이션, 수수료 비용을 줄인 국가 결제 허브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발행, 유통, 활용 전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최적화된 어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카이아상에서 만들어서 여전히 파편화돼 있고 다양한 문화들, 규제들이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기능도 많이 만들어요. 카이아가 특히 주목하는 곳은 아시아 시장입니다. 앞서 올해 초 선보인 라인 메신저 내 카이아 앱마켓 신규 가입자는 벌써 1억 3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앱을 내놓는 등 미국 주도 블록체인 슈퍼앱 경쟁에 맞서 아시아만큼은 선점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이 밖에 은행 파킹 통장처럼 스테이블 코인 보관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 차별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하는 순간부터 별도의 어떤 예치나 상품 가입 없이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특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환경이 제각각이라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미국의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를 비롯해 동남아 최대 배달 플랫폼 그랩도 이미 슈퍼앱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메인넷 기와를 선보인 두나무 역시 블록체인 종합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로 블록체인 슈퍼앱 경쟁 역시 가속화되는 가운데 카이아의 슈퍼앱은 연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빈자리에 세계 1위인 중국 국영 면세점이 들어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기자, 신라 면세점이 적자 지속으로 결국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반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라 면세점이 없는 인천공항이라니까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완전 철수는 아니고 일부 구역에서만 빠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DF3 구역은 유지하면서 DF1에서만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 DF1 구역은 마진이 좋은 주류 담배 판매권이 있는 데다가 입지가 좋은 알짜 사업장인데요. 이곳에서마저 적자가 지속된 탓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호텔신라 면세사업 부문은 19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겁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운영 및 여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2개월 안에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고부터 사업 심사까지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11월에는 후속 사업자의 윤곽이 나올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게 인천공항의 임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신라 면세점과 같이 똑같이 적자가 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버틸 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임대료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짚어볼게요. 공항공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이게 기업들 간의 출혈 경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입찰 시기였던 2023년부터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고정식에서 여객수 연동제로 바꿨습니다. 업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시 DF1 구역의 최저 입찰 금액은 1인당 5,346원이었는데 경쟁이 과열되면서 최저 입찰가보다 68% 높은 금액을 써낸 신라가 낙찰받았습니다. 신세계와 중국 국영 면세점, 롯데 면세점 등 다른 후보군 또한 최저 입찰가 대비 많게는 50%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재입찰의 특성상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최저 입찰가 등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2023년처럼 과열 양상이 벌어지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신라의 요청으로 법원에서 조정 제한했던 금액이 약 25%를 감면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1인당 6,000원대 후반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 들어갈 사업자가 내야 하는 임대료가 6,000원대 후반이라면 아주 싸다는 아니지만 흑자를 낼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라 면세점의 빈자리를 차지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까요? 네, 이게 롯데 면세점과 현대 면세점 당연히 거론되고 있고요. 네. 주목할 부분은 이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CDFG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CDFG는 세계 1위 면세 사업자입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 2023년 인천공항 입찰에도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면세업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관문인 이 인천공항 사업권을 중국에게 뺏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CDFG가 인천공항의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면세점 관리 영역이 충족이 돼서 시내 면세점까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면세점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큰 우려가 됩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52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했는데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비중으로 봐도 중국이 28.6%로 1위입니다. 이 가뜩이나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면세업계의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려가 큰데요. 우리 인천공항에 해외 면세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네, 이게 인천공항은 개항 시점부터 면세 사업자 선정을 국제 입찰로 진행해 왔습니다. 중국 면세점이 들어오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면세 기업들도 해외 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국내외 기업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다만 시야를 넓혀보면 여러 공항들은 자국 면세 사업자를 우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준 면세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고요. 대만도 회사법에 의거해서 따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리핀은 국영 면세점만 운영 가능하도록 법제화해놨고 일본은 공항공사가 직접 운영합니다. 네, 해외에선 이렇게 자국 면세 사업자를 우선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상 열려 있는 게 맞긴 한데요.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이 우위에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입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업자 선정은 정량 평가인 1차와
정성평가인 2차로 나뉘는데요. 1차 심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가격 및 사업 제안서를 중심으로 보고요. 2차 심사는 관세청이 경영 능력, 사회 환원, 상생 협력 등 ESG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 활동 점수가 포함돼서 외국계 면세점이 사업권을 따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그리고 공항 보안시설 관리 등 안보 관점의 접근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CDFG는 코로나 시기 중국의 내수 수요를 혼자서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했는데 현재는 경쟁력이 2023년 당시보다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산재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방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3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금리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이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는 흐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매력적인 고금리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부 임동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최근 3주 만에 3%가 넘는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상과 반대 흐름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준 전국 79개 이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상품 중 금리가 3%를 초과하는 상품은 63개입니다. 지난달 말 147개에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같은 기간 2.99%에서 2.9%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2022년 6월 7일 2.9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처럼 자금 유입을 관리하는 건 지금은 현재로서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대출이 줄고 가계 대출도 정부 규제로 묶인 상황인데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굴릴 곳은 없는데 이자를 많이 줘야 하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 저축은행의 이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품은 유니온 저축은행의 이 정기예금입니다. 연 3.25% 금리인데 세후 이자율은 2.75%로 12개월간 1,000만 원을 예치하면 27만 5천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이 10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형사 중에는 페퍼저축은행이 3.05%, 다올저축은행이 3.01%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요. 딱 3%인 상품들은 JT, 상상인 등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아직 가입할 수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 2.45%에서 2.6%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들은 대부분 우대 조건 없이 해당 금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거래 확인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네, 지금처럼 그렇다면 예금금리 하락세가 이어질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당분간 예금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3에서 6개월 정도 미리 유동성을 보고 수신 전략을 짜는데요. 통상적으로 4분기에 예금 만기가 집중돼 있는 만큼 저축은행들은 3분기에 고금리 예금을 팔아서 만기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비합니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적정한 돈을 축적해 놨고 영업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근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개별 은행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흐름상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재 우세합니다. 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우리 혹시 95년생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서 관객들이 다채로운 사회공 활동을 체험하면서 나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정성을 조금 보태서 총 20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공급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공주도의 공급은 민간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정부 대책과는 결이 전혀 다른 서울만의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속 통합기획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공공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검토해 보면 매우 느리고 그리고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일 좋은 정책은 민간이 스스로의 활력에 의해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도록 만들고 실제로 지난 20년간 서울에 공급된 주택의 88%는 민간이 공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한 건 2%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서울은 93% 정도로 매년 6만에서 7만 호가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 시장은 속도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주도의 공급으로는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13년까지 줄인 신통기획을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31만 가구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강남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 대책도 예고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으니까요. 결국 믿을 것은 재건축, 재개발뿐인데 그 물량을 어떻게 서울 시내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확보한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을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신통기획을 통한 인허가 시간 단축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플라이아시아의 특징은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박람회가 아니고 자기 부스를 열어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 미팅을 해서 그로부터 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하고 그것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가 규모도 40% 이상 확대가 돼서 본격적인 그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